아카는 말했다. 나는 아까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학문 세계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지. 은행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회사에 다니는 게 나한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고도 했고, 그렇지? 부끄러운 이야기야. 아마도 자신을 똑바로 진지하게 바라보는 작업을 게을리 했던 탓일 거야.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었어. 실제로 결혼해보기 전까지 내가 결혼에 적합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몰랐어. 요컨대 남녀 사이의 육체적인 관계가 나한테 맞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하려는 말이 뭔지 대강 알겠지? 스크류는 입을 다문 채였다. 아까는 말을 이었다. 확실히 말해. 난 여자에게 제대로 욕망을 느끼지 못해. 완전히 느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남자 쪽이 더 잘 돼. 방 안에 깊은 정적이 내려왔다. 작은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원래가 조용한 방이다. 그리 드문 일도 아니잖아. 스크류는 침묵을 메우려는 듯이 말했다. 그래, 그리 드문 일이 아닐지도 몰라. 내 말대로야.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런 진실과 사정없이 맞닥뜨려야 한다는 건 본인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야. 정말 힘들어. 일반적으로는 해결 안 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마치 항해하는 배의 갑판에서 갑자기 홀로 밤바다 속에 내팽개쳐진 듯한 기분이야. 스크류는 하이다를 떠올렸다. 하이다의 입이 꿈속에서 자신의 사정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그때 스크류는 심한 혼란을 느꼈다. 갑자기 홀로 밤바다 속에 내팽개친 듯한, 분명 그것은 전곡을 찌른 표현이었다. 뭐가 어찌됐든 최대한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스크류는 신중하게 말했다. 정직해져서 조금이라도 자유스러워지는 수밖에 없을 거야. 미안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정도밖에 없어. 아까는 말했다. 잘 알겠지만 나고야는 일본에서도 몇 안 되는 대도시지만 동시에 좁은 곳이기도 해. 사람은 많고 산업은 융성하고 물자는 풍부하지만 선택지는 의외로 적어. 우리 같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게 여기서는 간단한 일이 아니야. 어이, 이런 거 엄청난 패러독스라는 생각 안 들어?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게 돼. 그리고 발견할수록 자기 자신을 상실해가는 거야. 너한테 여러 가지 일들이 두루 잘 풀렸으면 좋겠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스크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젠 나한테 화가 나지 않아? 스크류는 고개를 짧게 저었다. 너한테 화를 내지는 않아. 애당초 누구에 대해서도 화나지 않았어. 자신이 상대를 너라고 불렀다는 것을 스크류는 불현듯 깨달았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아카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어서 스크류를 배웅했다. 어쩌면 다시는 널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말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아카는 복도를 걸으면서 말했다. 스크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신입사원 연수 세미나에서 처음에 늘 내뱉는 말이야. 나는 먼저 세미나실 안을 휙 둘러보고 적당히 한 수강생을 지목해서 일어서게 해.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자, 여기 자네한테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하나씩 있어. 먼저 나쁜 뉴스. 지금 자네의 손톱 밑에 발톱을 펜치로 뽑으려 한다. 지금 자네의 손톱 또는 발톱을 펜치로 뽑으려 한다. 안 됐지만 이미 결정난 일이다. 절대 뒤집을 수 없다. 그런 다음 나는 가방에서 아주 무섭게 생긴 커다란 펜치를 꺼내 보여줘.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그놈을 보여주지. 그리고 말해. 다음은 좋은 뉴스. 좋은 뉴스란 손톱을 뽑을 건지 발톱을 뽑을 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야. 자, 어느 쪽으로 할 텐가? 10초 내에 결정해야 해. 만일 스스로 어느 한쪽을 정하지 않으면 손과 발 두 쪽을 다 뽑아버릴 거야. 나는 펜치를 손에 든 채 10초를 카운터해. 발로 하겠습니다.
거의 8초가 지나서 그 친구가 말해. 좋아, 그럼 발로 정해졌어. 지금부터 이놈으로 자네의 발톱을 뽑도록 하지. 그 전에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어. 왜 손톱이 아니라 발톱을 선택했지? 내가 물어봐. 상대는 이렇게 대답해.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픈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니까 할 수 없이 발톱으로 한 겁니다. 난 그 친구와 따스한 악수를 나누고 이렇게 말해. 진짜 인생에 온 걸 환영해 라고. Welcome to real life. 스크루는 옛 친구의 홀쭉한 얼굴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우리에게는 모두 나름대로 자유가 있어. 그 말을 하고 아까는 한쪽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게 이 이야기의 포인트야. 은색 엘리베이터의 문이 소리도 없이 열리고 두 사람은 거기서 헤어졌다. 스크루가 도코의 집에서 돌아온 것은 아까를 만난 날 저녁 7시였다. 가방에서 짐을 꺼내고 입었던 옷을 벗어 세탁기에 넣고 샤워로 땀을 씻어냈다. 그 다음 사라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했다. 수신불과 신호를 듣고 나고야에서 막 돌아온 참이라 전하고 상황이 되는 대로 연락 주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11시 넘어서까지 자지 않고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다음날 화요일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때? 나고야에서 할 일은 잘 끝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한 복도 구석으로 갔다. 일요일과 월요일에 렉서스 쇼룸과 아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서 두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간단히 설명했다. 두 친구를 만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덕분에 조금이나마 여러 가지 사정을 알 수 있었으니까. 정말 다행이야. 헛걸음이 되지 않아서. 당신만 괜찮으면 만나서 천천히 얘기하고 싶은데. 잠깐만 스케줄을 좀 볼게. 15초 정도 그녀가 일정표를 살폈다. 그 사이 스크루는 창밖에 펼쳐지는 신주쿠 거리를 바라보았다. 잔뜩 흐린 하늘에서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만 같았다. 모레밤이면 괜찮은데 약속 있어? 모레밤 좋아. 식사라도 같이 해. 일부러 수첩을 뒤쳐볼 필요도 없었다. 거의 모든 밤이 비었으므로 두 사람은 만날 장소를 정하고 대화를 끝냈다. 휴대전화 스위치를 끈 다음 가슴에 아주 작은 찌꺼기가 낀 듯한 느낌이 사로잡혔다. 음식 일부가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다. 사라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없었던 감각이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것을 무엇이 의미하는지 또는 애당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사라와 나눈 대화의 머릿부분을 정확하게 재현하려 애써 보았다. 이야기 내용, 목소리, 느낌, 말과 말 사이의 쉼표. 평소와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호주머니에 넣고 테이블로 돌아와 남은 음식을 먹으려 했다. 그러나 이미 식욕은 사라져버렸다. 그날 오후와 다음날 스크루는 막 입사한 신입사원 하나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신설해야 할 몇 군데 역을 시찰했다. 본사에 보관된 역의 도면과 현장의 실체가 일치하는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계측을 하며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다. 도면과 현장 사이에는 의외로 오차가 많다. 그런 오차가 생기는 원인이 몇 가지 있지만 아무튼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세부까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도면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사에 들어간 다음에 큰 오차가 발견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다. 전투부대가 오류투성이 지도에 의지하여 섬에 상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작업을 한 차례 끝낸 다음 역장과 마주 앉아서 계축과 더불어 발생할 여러 문제점을 검토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역의 형상이 바뀌고 형상이 바뀌면 승객의 흐름도 달라진다. 그 변화를 구조적으로 원만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물론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 사항이 되겠지만 동시에 역무원들의 업무에 필요한 동선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요소들을 종합하고 개축 계획을 확정하고
실제로 동원으로 옮기는 것이 스크루의 역할이다. 뼈가 빠질 만큼 힘들고 긴장을 요하지만 인명에 관련된 중요한 작업이다. 스크루는 참을성 있게 그 일을 수행했다. 문제점을 명료하게 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하나 철저히 해결하는 것은 그가 원래 잘하는 분야였다. 한편으로 경험이 적은 사원에게 일의 순서를 현장을 통해 배우게 한다. 와세다 공대를 막 졸업한 사카모토라는 청년은 무서울이 많지 과묵하고 얼굴이 길고 좀처럼 웃지 않는 사내였으나 이해가 빠르고 시키는 대로 얌전하게 잘 따라주었다. 계측 실력도 좋았다. 이 친구라면 쓸만하겠다고 스크루는 생각했다. 어느 특급 정차역의 역장과 1시간 정도 개축 공사의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시락을 시켜서 같이 역장실에서 먹었다. 그런 다음 차를 마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역장은 부침성 있는 뚱뚱한 중년 남자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스크루는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분실물로 옮겨갔다. 열차나 역에 얼마나 분실물이 발생하고 그 가운데 얼마나 이상한 것, 기묘한 것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였다. 유골, 가발, 의족, 장편소설 원고, 상자에 든 깨끗이 포장된 피 묻은 셔츠, 살아있는 살모사, 여자 성기만 찍은 40장 정도의 컬러 사진 다발, 아주 멋들어진 커다란 목어. 그 중에 정말 처리하기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역장 가운데 죽은 태아가 든 보스턴백을 불실물로 건네받은 사람이 있죠. 고맙게도 난 아직 그런 경험은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이전에 역장으로 근무했던 역에서 포르말린에 든 손가락 2개를 보관한 적이 있지요. 정말 음침했겠어요. 스크루게 말했다. 그럼요. 정말 으스스했죠. 깨끗한 천주머니에 조그만 마요네즈병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작은 손가락 2개가 액체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뿌리깨까지 싹둑 자른 어린아이 손가락처럼 보였어요. 물론 경찰에 알렸지요. 어떤 범죄에 관련됐을지도 모르니까. 금방 경찰이 나타나서 가지고 갔어요. 역장은 차를 마셨다. 일주일 정도 지나 손가락을 가져간 경찰관이 왔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그것을 발견한 요무원에게 사정을 자세히 들었어요. 나도 입회했어요. 경찰관 말에 따르면 병에 든 손가락은 어린아이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과학수사대에서 조사해본 결과 성인의 손가락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크기가 작았던 것은 6번째 손가락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경찰관 말에 따르면 6번째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가끔 있다고 해요. 대부분은 아기가 자라기 전에 부모가 기형 손가락을 잘라버리죠. 그러나 개 중에는 다 자란 다음에도 6번째 손가락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 분실물이 바로 어른이 되어서도 남은 6번째 손가락을 수술로 제거하여 포르말린에 넣어 보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경찰관은 그 손가락 소유자를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에 걸친 남자로 추정했는데 절단하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더군요. 어느 과정에서 거쳐 여기 화장실에서 잊어버렸는지 또는 버렸는지 짐작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었죠. 결국 손가락은 경찰이 보관하게 되었어요. 손가락을 잃어버렸다는 승객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아직도 경찰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이상한 이야기로군요. 어른이 될 때까지 손가락을 그냥 달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잘라버렸을까요? 예, 정말 수수께끼죠. 그 일 때문에 흥미가 생겨서 6번째 손가락에 대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 걸 다지증이라고 하는데 유명인사 가운데도 꽤 있다고 합니다. 쥐니는 알 수 없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엄지손가락이 2개였다는 증언이 있죠. 그 외에도 많은 예가 있어요.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있고 작가나 화가나
야구 선수 가운데도 있어요. 소설 속 인물로는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렉터 박사가 다지증입니다. 6번째 손가락은 결코 특이한 경우도 아닌데 사실 이게 우성유전이라고 합니다. 인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의 거의 5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6번째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다만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가락 기능이 자리를 잡는 1년 이내에 부모의 뜻에 따라 절단해 버린다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다지증 환자를 볼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나도 그 손가락 분실물을 보기 전까지는 6번째 손가락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묘하네요. 다지증이 우성유전이라면 왜 더 많은 사람이 6손가락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역장은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나는 모릅니다. 그때 같이 식사를 하던 사카모토가 입을 열었다. 마치 동굴입구를 막은 무거운 바위를 걷어치우기라도 하듯 머뭇거리며 제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건 잘 알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괜찮아. 스크류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사카모토는 앞으로 나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타입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뭐든 마음껏 말해봐. 우성이라는 말의 뉘앙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지만 어떤 경향이 우성유전이라고 해서 무한정적으로 퍼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불질환은 유전 질환 가운데에도 우성유전되는 것이 적지 않지만 그런 유전 질환이 일반적으로 널리 퍼지느냐는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맙게도 일정 수를 넘지 않고 특이한 질환으로 머물고 말아요. 우성유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향분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 외에도 이를테면 적자 생존이나 자연 도태와 같은 요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에 지나지 않지만 손가락 6개는 인간에게 좀 많은 숫자가 아닐까 합니다. 요컨대 5손가락으로 일을 하는 것이 충분하면서도 적합하다고나 할까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성유전이라 할지라도 현실 세계에서 6손이는 압도적 소수로 머물게 된 게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해 도태 법칙이 우성유전을 넘어서지 않을까요? 숨도 안 쉬고 말을 한 다음 사카모토는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